자, 1회 모의고사 문제, 기출 모의고사 문제 1회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밑줄 친 이 시대 인물로 옳은 거 찾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시대. 그죠? 시대 찾는 거고. 자, 이 시대를 찾는 키워드는 문제 좀 읽어보니까 인류가 뭐 했다? 자, 농경, 목축. 그죠? 이 시대는 인류가 농경과 목축을 처음 시작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처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여러분, 저 시대를 규정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농경, 목축, 움집. 이 세 가지 가지고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신석기 시대다. 라는 거를 바로 파악이 가능해야겠죠.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규정하는 저 세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유무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볼까요?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키워드가 농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서 농경이 불러온 결과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농경. 자, 인간이 농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농경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야. 그죠? 농경을 시작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시대의 그 유물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좁쌀의 타남이라는 게 나오는데 좁쌀이라는 얘기는 그 일반 우리 밥 먹는 그 밥, 쌀이 아니라 이건 조죠, 조. 네, 조. 이 시대의 농경은 조나 피, 수수 같은 이러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농경이었다. 자, 먼저 하나 알아두시고. 자, 시대의 농경이 시작된 증거는 좁쌀의 타남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농경 때문에 파생된 결과가 뭐가 있냐?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죠? 정착을 해야 됩니다. 정착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 앞에 시대,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 생활에 의존하다 보니까 인간이 한 곳에 머물지 않았죠. 그리고 뭐 했어요? 사냥과 채집을 위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무리 생활을 지어서 이동하면서 생활을 영위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 접어들면서 농경 때문에 농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동하면 안 돼요. 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뭔가 하면 인간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그죠? 움집. 최초의 인간의 주택은 뭐다? 아파트 아니에요. 뭐야? 움집입니다. 그래서 움집이라는 최초의 인간의 주거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농경이 불러온 또 다른 결과는 뭐가 있을까? 농사라는 게 자, 작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두고두고 먹는 거죠. 여러분, 두고두고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여러분, 집에 쌀 사면 쌀 어디다 놔? 쌀통에 모아놓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인간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농경에서 나온 수확물을 그죠? 한 곳에 저장 용기가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저장 용기 뭘까요? 토기입니다. 토기. 그죠? 토기라는 게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고. 자, 토기라는데 최초의 토기는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모양의 토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신석기 토기 그러면 그림으로 나오거나 설명으로 나오거나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대표 토기로 빗살무늬 토기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농경이 불러온 결과는 두 가지 설명이 됐네요. 하나는 움집, 하나는 저장 용기의 필요성으로 등장한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걸 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농경 때문에 나타난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원시 신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원시 신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게 농경과 관련될까요? 왜 그럴까? 자, 농경은 기본적으로 뭐에 의존하는 겁니까? 그죠? 자연 상태, 기후라든가 이런 자연 조건에 굉장히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는 이 시대 인간들은 자신이 모르거나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숭배하게 되는 원신앙이 등장하는 것도 이 시대 농경과 직접 관련이 돼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석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농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것들 알 수 있는 거 정착 생활 시작했다. 저장 용기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원시신앙이 발생했다. 원시신앙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 그죠? 네, 그 다음에 토테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신앙이 등장하는 것도 농경과 관련돼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답 떴죠? 왜? 유물 찾는 거잖아요, 유물. 그럼 네 가지 유물 중에 토기. 신석기 시대 농력 때문에 뭐가 등장했다? 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토기 그림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자, 1번 문제 토기 하나 있고 4번에도 토기가 있습니다. 1번 토기, 2번 토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미송리식 토기라고 얘기합니다. 미송리식 토기. 저 북쪽 평안도 의조 쪽에 미송리 그 일대에서 나온 유물 중에 하나인데 미송리식 토기고, 이거는 어느 시대 토기인가 하면 청동기 시대 토기예요.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4번도 토기죠. 4번도 토기입니다. 이 토기 모양 보세요, 한번. 일반적인 토기 모양에 쭉 바닥이 날카롭게 떨어지는, 이걸 첨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토기 형성이고, 여기 보면 쫙 해가지고 문양이 보이죠? 무슨 토기? 빗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빗살무늬 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빗살무늬 토기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그죠? 4번이고. 정답 4번 떴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1번. 미송리 토기라고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토기고, 청동기 시대에도 벼농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그럼 저장 용기가 필요하겠죠.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뭐? 미송리 토기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건 우리가 보통 청동방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동으로 이렇게 문양을 만든 건데, 팔주령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일종의 그 제이도구예요, 제이도구. 제이도구라는 얘기는 이제 제사 지내거나 이제 의례를 지낼 때 쓰는 장신구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제작된 것이 뭐라 그래? 제이도구라고 얘기하죠. 3번은 뭐 다 알죠. 3번 모르면 간첩이죠. 네,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그래서 고인돌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 다 어느 시대 거? 다 청동기 시대에 해당되는 유물들이고, 4번이 뭐예요? 신석기 시대 대표하는 토기. 빗살무늬 토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석기 문제 나가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그죠?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됐다라는 것 정도만 확실하게 인지를 해두시고, 농경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정착을 시작했다. 그죠? 정착 생활은 뭘 불러왔다? 움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두 번째, 농경 때문에 뭐가 필요해졌어요? 저장 용기가 필요해지니까 토기가 제작되기 시작했고,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뭐다? 빗살무늬 토기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현상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면서, 그죠? 자연현상에 대한 어떤 무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 뭘 불러왔다? 원시신앙을 불러왔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형태로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문제는, 그럼 이 시대에 농경이 시작됐다는 증거는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직접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좁쌀의 타나미가 발견됨으로써, 이 시대 사람들이 농경을 시작했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잘 기억해 두시고, 키워드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 설명이 충분히 되겠죠.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이 시대 문제들은 저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료가 뭐냐, 그럼. 자, 자료가 잠깐 볼까요? 사람을 죽인 자 즉시 죽이고, 상처 입힌 자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 노비로 삼는다. 사람을 죽인 자, 살인, 사형, 상처 입힌 자, 상해, 곡식, 갚는다. 도둑질, 절도, 노비로 만든다. 세 가지 규정이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나 우리가? 팔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팔조법. 팔조법의 내용인 거. 팔조법 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나와야죠. 뭐예요? 고조선. 고조선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고조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조선에 관한 문제. 그래서 고조선에 관한 문제이고, 2020년 소방직 문제이기도 하죠. 소방직 문제에다가 18년도 이제 교행 문제를 결합시킨 건데, 자, 고조선 문제가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이 키워드 잡을 게 뭐냐? 고조선에 관해서 여러분이 꼭 체크할 것들은 뭔가 하면, 고조선 문제가 변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를 잠깐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나오는 건 팔조법 통해서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 즉시 죽인다. 어떤 뜻일까요? 그죠? 생명 존중을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상처 입힌 자 곡식으로 갚는다. 사람의 몸을 상처해도 안 된다. 그럼 이거 뭘 의미하냐면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노동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 뭐가 필요해? 노동하지 못하니까. 생산을 못하는 거고, 생산을 못하니까 뭔가 세금이 들거치겠죠. 안 되죠.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하는 거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키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일단 도둑질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도둑질은 어떻게 전개되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거 뺏는 게 도둑질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취미 활동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요즘 얘기고, 예전에 도둑질은 왜 했겠어요? 취미 활동이 아니죠.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있는 자들 거 뺏어가는, 훔쳐가는 거죠. 이것이 뭐야?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죠? 근데 그 도둑질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비로 삼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청동기 사회에 노비가 존재했네. 그럼 노비가 존재하면 주인도 존재할 것이고, 이것들은 뭘 의미한다? 청동기 사회가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 키워드, 노비로 삼는다는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서너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팔조법 중에 8개 법조항 중에 지금 현존하는 것은, 이제 기록사 현존하는 것은 저 3개 조항밖에 없어요. 살인죄, 상해죄, 그 다음에 절도죄. 요 관련 3가지만 현존하고 있는데, 그 3가지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파악 가능한 것은 뭐 생명 존중, 사유재산 중시, 계급사회가 존재했다. 이런 걸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것이 이제 고조선 문제에 출제되는 첫 번째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세력 범위를 묻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력 범위를 묻는 문제들은 유물 2가지로 파악하세요. 하나 뭔가 하면 앞에 1번 문제에서 봤던 고인돌 있죠. 그 고인돌, 우리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그 북방식 고인돌과 그다음에 1번 문제에서 봤던 또 다른 톡이 하나 있었죠. 청동기 톡이. 미송리식 톡입니다. 이 2가지가 나오는 범위와 일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지금 지도처럼요, 이렇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그냥 고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세력 범위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유물 가지고 판단을 해요. 북방식 고인돌이나 미송리식 토기가 출토되는 범위와 일치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 문제 중에서 3번째. 이 성장 과정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단곤조선에서 기자조선으로, 기자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곤조선 문제는 뭐 신화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실제 내용을 출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기자조선부터 이제 위만조선에 이르는 이 시기에 관해서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 약간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출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후에 이제 모의고사, 심화로 들어갔을 때 그 모의고사에서 아마 이 기자조선부터 위만조선에 이르는 이 고조선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그럼 답 떴네요.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금 8조. 8조,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하는, 그죠? 8개 조항이라는 뜻이니까. 살인, 상해, 절도. 아까 설명했죠? 살인, 상해, 절도. 그죠? 1번 정답이죠? 고조선 문제.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인력 정월의 영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개최하고 있다. 어디예요? 초기과 문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부여. 형벌과 노비가 존재한 계급사회였다. 형벌과 노비. 도둑질한 거 노비로 삼든다며.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든다. 형벌이죠. 그 다음에 노비가 존재해요. 노비가 존재한다는 게 뭐예요? 계급사회라고 그랬죠.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자, 이건 언젠가 하면 기자조선 이후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철기를 수용한 이후에 이제 왕이 권력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왕 밑으로 상, 대부, 장군 같은 그런 관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자조선 이후니까 이제 언제요? 기자조선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위만조선에 오면 해당되는 설명이죠. 그래서 위만조선의 특징으로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보통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한 이유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같이 알아두십시오. 결국 이제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설명? 그치? 고조선 설명이고 2번은 뭐다?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키워드 8조 법금 가지고 고조선 사회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 2, 4번 고조선에 관한 문제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3번 문제 초기 국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초기 국가가 어느 나라냐? 혼인 풍속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인 풍속인데 이 혼인 풍속이 뭔지 살펴볼까요?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자, 여자가 어릴 때 이미 혼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이미 결혼할 상대방 남자의 집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죠? 혼인을 약속한 남자 집에 가서 머물면서 길러낸다. 그 다음에 여자가 성인이 되면 친정으로 돌아간다. 이때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거죠. 돈을 요구해가지고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간다. 돈을 요구하네. 고대에 우리가 이런 혼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혼. 혼인이 거래죠, 거래. 일종의 집안과 집안의 거래.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일종의 매매혼적 성격이다.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판다. 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사고 판다는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혼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대 초기국가에서 여러분 초기국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키워드 가지고 푸세요. 키워드. 무슨 말인가 하면 초기국가는 제일 꼭대기부터 보면 이제 부여, 그 다음에 초기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옥저, 동해, 사만, 5개 국가를 설명할 겁니다. 5개 국가를 문제를 낼 텐데 초기 국가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다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철기를 수용해가지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라는 것, 이거 하나 공통으로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국가가 이제 군장 국가와 연맹 국가 단계로 발전을 한 형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초기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국가별로 여러분 특징적인 키워드 찾아오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여란 나라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사출도입니다. 사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출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사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여가 연맹 국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부여가 연맹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여는 사조 법금이 남아 있어요. 아까 고조선의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법이, 알 수 있는 법이 뭐라 그랬죠? 8조법. 근데 부여도 부여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법으로 4가지의 법조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4가지 법조항이 보이는데, 이 중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일책시비법입니다. 일책시비법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책시비법 내용 반드시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부여는 일부 다처제 국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부인이 질투하면 뭐 사정없이 처벌합니다. 마누라가 바가지 긁었다. 죽음입니다.
더 심한 거 죽은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시체는 남산에 버린다고 돼 있어요. 산에 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그 여자의 친정에서 만약에 그 채를 가져갈 시에는 뭐가 필요해? 돈 내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굉장히 강력한 그 일부 다처제를 보여주는데, 또 하나 이걸 파악할 수 있게 보여주는 제도가 하나 뭐가 있냐면 일부 다처제임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형사치수제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형사치수제는 무슨 뜻?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사치수제, 이것이 이제 부여가 일부 다처제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제도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초기 국가사라면 조심할 건 모든 국가 외환력에 존재하는 제천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천행사가 부여에서 진행된 것은 뭐라고 불러요? 영고라고 불렀다는 거. 근데 영고는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제천행사라는 얘기는 보통 농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진 다음에 그 농경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감사를 지낸다는 뜻이 제천행사예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추수를 언제 해요? 일반적인 농경이 진행되면 가을에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천행사는 언제 진행되는 게 맞아요? 가을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국가들의 초기 국가들, 사만이라든가 뭐 동해라든가 이런 고구려라든가 이런 나라의 제천행사를 보면 대부분 가을 10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영고는 12월 또는 이제 거기 그 제시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여기는 안 나왔구나. 을력정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을력정월. 을력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 있던 은나라의 역법입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달력으로 따지면 정월, 12월이 정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월에 해당되는 시기에 연구가 진행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천행사가 그 다른 대부분 이제 가을이 10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부여는 뭐다? 그죠? 연고 12월 달에 진행된다, 또는 을력 정월에 진행된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부여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키워드들. 사출도, 사조법금, 내용 중에 일체시비법이라든가 일부 다처제가 포함됐다는 거,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 그 다음에 제천행사가 연고가 있는데 연고는 언제? 12월에 진행된다. 그럼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여만 그 제천행사를 왜 12월에 했을까? 부여는 땅은 평야지대인데요, 기후 조건 때문에 농사 짓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부여의 경제생활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사냥 같은 수렵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12월에 개최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냥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냥철의 시작이기 때문에 12월에 한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자, 부여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살펴보면 고구려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고구려도 당연히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진행됐다. 언제? 10월에. 그 다음에 제천행사를 할 때 그 국동대열이라는 성지에서 제사를 지냈다 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고구려만의 독특한 혼인제도입니다. 서옥제죠. 서옥제. 그래서 서옥제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혼인풍속 잘 물어보니까 보통 이걸로 많이 물어보죠, 고구려는. 그래서 고구려는 초기 국가 단계에서 문제 출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초기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강력한 고대 국가를 발전한 게 어느 나라? 고구려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또 다뤄집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초기 국가 단계에서는 이런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서옥제는 대릴사위 제도입니다. 대릴사위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혼인풍속 얘기할 때, 예전에 그 혼인풍속, 고구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이후에 고려까지의 혼인풍속을 보면 대부분 이제 혼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기본적으로 혼인 제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보통 여자가 우선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표현? 결혼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시집 간다, 또는 장가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어차피 똑같은 표현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집 간다와 장가 간다는 얘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시집은 남자 집으로 간다는 얘기고 장가는 여자 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시집은 시댁이란 뜻입니다. 지금 요즘 말로 바꾸면 시댁으로 들어간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부장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부장제. 그래서 가부장제에 입각한 혼인풍俗우리가 보통 시집간다, 시댁. 그래서 이 시자가 무슨 개념인가 하면 다 모신다는 개념이니까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그 남자의 가족들, 남편을 포함해서 전부 다 그 남자의 가족들을 이제 모시는 대상. 이런 굉장히 가부장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 뭐라고 불러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죠? 뭐 시동생, 시누이, 뭐 그죠? 시아주버니, 뭐 다 이렇게 부르죠. 이 시자가 뭐다? 시댁과 관련된 사람들의 뜻이에요. 이든 다 무슨 뜻? 다 모시는 대상입니다. 모시는 대상. 우리나라 가부장제가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17세기 이후예요. 17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그러면 수많은 역사, 이 초기국가 시절부터 해가지고 17세기 이전, 15, 16세기까지 해도 보다 뭐였다? 혼인풍속은 여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뭐 하는 거야? 여자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남자가. 여기서 보여주죠. 뭐 서옥제가 이제 그런 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옥. 혼인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살아야 되고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서옥을 줘가지고 거기서 좀 살게 해주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야? 애를 낳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도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애를 낳고 애가 장성할 때까지 여자 집에서 남자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신부 집에다가 돼지와 소고, 돼지고기 등등 해가지고 있잖아요. 일정한 예물을 바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동안 여자 집에 머물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일단 결혼하기 전에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뭐 하는 거야?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은 다음에 또 애가 장성할 때까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돌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태반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남자가 혼인을 하면 여성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제도는 보통 고려 때까지 이어지고 조선 초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인 제도의 특징에서 알아둘 것은 이런 용어들은 가부장제 용어다라는 걸 하나.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라는 얘기도 있지만 나중에 조선시대나 그 고려사의 혼인 제도 사회상을 보는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부여와 고구려에 관한 얘기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럼 어느 나라냐 이거죠. 요 제도는 뭐냐? 서옥제 아니에요. 왜? 반대죠.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며느리제입니다. 그럼 민면이 존재했던 나라 어느 나라일까? 옥저입니다. 옥저. 그럼 이제 옥저와 동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옥저의 키워드는 그죠? 민며느리제 중요합니다. 혼인풍속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저나 동해나 기본적으로 군장국가인데, 옥저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골장제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골장제. 그래서 골장제라는 키워드를 알아두십시오. 골장제는 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바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썩힙니다. 네? 썩혀요. 그래서 이제 뼈가 언제까지 썩히냐? 뼈만 남을 때까지. 자, 뼈만 남을 때까지 썩히고, 자, 남은 뼈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가족 공동묘. 가족 공동묘에다가 뼈만 안치를 하는 거예요. 큰 목각을 만드는 다음에 거기다가 뭐 증조 할아버지 뼈다귀, 뭐 그 우리 아버지 뼈다귀, 뭐 중징징 해가지고 쭉 갖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장제라고 얘기해요. 뼈다귀만 가지고 장례를 치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골장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옥저에서는 같은 동해안에 위치했던 국가인데 동해가 좀 더 남쪽이죠. 동해 살펴볼까요? 동해에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자, 10월 달에 무추원이라는 제천 행사가 존재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특산물입니다. 단궁, 뭐 과하마 등등등 특산물 존재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는 책화입니다. 자, 책화라는 게 뭐냐? 군장국가의 특징을 보여주는 제도인데요. 서로의 생활 영역을 침범하면
각각 노비, 소, 말 등으로 배상케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각각의 군장들이 지배하는 영역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군장 국가들끼리의 교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알아둘 게 족외혼. 혼인 풍속은 국가마다 다 나오죠. 옥제, 민면의리제, 동해, 조계혼, 고구려에 아까 뭐 있었죠? 서옥제. 그 다음에 부여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제도 가지고 많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옥저, 동해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나라 서만을 볼게요. 서만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소도입니다. 소도. 소도라는 것이 있는데 소도라는 것은 신성 불가침 지역이에요. 신성 불가침 지역. 즉 서만에서는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과 그 다음에 종교적 지배자인 천군이 각각 세력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도는 종교적 지배자인 천군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제사장이 통치하는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역을 소도라고 불리고 소도는 신성 불가침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만사회는 재정 분리사회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덕분에 뭐가 발달해요? 벼농사가 많이 발달했었죠. 그렇죠? 벼농사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벼농사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벼농사가 중요하니까 벼농사를 시작할 때와 그 다음에 벼농사를 끝낼 때 수확할 때 두 번에 걸쳐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린날과 계절제라고 불리는 두 번에 걸친 제천 행사를 진행했다. 수린날은 5월, 계절제는 10월에 각각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서만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벼농사와 소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로 인해서 나타난 제천 행사는 씨를 뿌리는 시점에 한번 수린날이라는 제천 행사를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하는 시점에서 10월 달에 계절제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초기유가 문제는 여기서 다 소화가 돼야 됩니다. 요 키워드 가지고. 다 키워드 가지고 소화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해볼까요? 다시 문제 돌아와서 이거는 지금 무슨 제도라 그랬어요? 지금 설명하고 제시문에 설명하고 있는 건 민면의리 제도죠. 그럼 민면의리 제도는 어느 나라에 해당돼요? 쭉 보니까 여기 옥조에 해당되는 제도이죠. 민면의리제. 그럼 옥조 찾으면 돼요. 자, 1, 2, 3, 4 중에서 4번에 보면 시체를 감회장하였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큰 나무 덧널에 넣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옥조 특징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민면의리제, 골장제. 이거죠. 가족 공동묘, 골장제. 정답은 4번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나머지 문제 보겠습니다. 족장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사출도 어느 나라예요? 부여입니다. 그죠? 부여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단공, 반어피, 과하마 등의 특산물로 중국과 교역하였다. 제가 특산물을 언급했던 나라는 유일한 나라 어디였어요? 동해였습니다. 동해, 단공, 과하마 등의 특산물이 나왔다. 동해.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해를 통해서 사형에 처하였다. 제가해는 어디 거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에서는 그 귀족, 나중에 이제 귀족으로 이제 지위가 변하는 그 가라는 군장들이 존재했습니다. 상가, 고추가 이게 불리는 군장들이 존재했었고, 그 군장들이 모여서 당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회의를 뭐라고 불러요? 제가회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회의는 어디 거다? 고구려. 해당된다. 그러면 초기국가의 설명들 문제.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 가지고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키워드만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해두세요. 부여, 사출도, 그다음에 사조법금. 사조법금 내용은 핵심적인 게 뭐다? 일책시비법. 하나를 잘못하면 12배 배상한다. 일부 다처제를 보여주는 가구장적 요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취소제가 존재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인력 정월 12월 달에 진행됐다. 이것은 사냥철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라는 거. 초기 고구려는 키워드 3가지. 동맹, 서옥제, 제가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옥전은 민면의리제와 골장제, 동해는 제천행사 무천, 그 다음에 특산물 단공, 과마, 관어피 등등. 책화라는 지대가 존재했다. 책화와 조계원. 요거까지 설명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삼화는 소도라는 걸 통해서 재정 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특징 하나 기억해 두시고, 변호사가 주로 발달했기 때문에 주로 제천행사가 두 번 있었다는 거죠. 수린날, 계절제, 5월과 10월. 수린날은 단오라는 풍습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5월마다 있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기국가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다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심화로 들어가는 거겠죠. 난이도를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냅두고 기본적으로 뭐다? 저기 지금 설명드린 특징들만 잘 파악하고 계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국가 문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뭐다? 고대 국가 또는 고대 정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들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고대 국가 문제를 물어보면 도대체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되게 많잖아요,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한나라도 양이 많은데, 한나라도 양이 많은데 세 나라입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신라도 뭐야? 또 통일신라가 나오죠. 통일 이전에 신라가 있고, 또 북쪽에 남북국시대라고 그래. 북쪽에 뭐가 있었어요? 그죠? 발해가 존재합니다. 자, 이 수많은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그 많은 왕들을 다 어떻게 올 것이냐? 여기서 이제부터 뭐가 나타나?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돌아버리겠죠. 이론 강의할 때 여기만 들어가면 막 버벅거리들 많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분 뒤져요. 이거 다 하려면. 다 하면 뒤지니까. 그럼 선생님 그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고대 정치를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다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그것까지 다 공부하다 보면 머리에 쥐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이쪽 소방직이나 이쪽 계열에서는 그 정도 깊이까지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 국가에서 해당 그 특징이 있습니다. 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고대 국가라고 얘기하고 가야는 고대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있긴 했지만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육가야 연맹체, 연맹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대 국가의 특징 4가지를 알면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왕들을 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고대 국가는 왕권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는데 왕권 강화를 어떻게 파악해요? 왕위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우리가 왕권 강화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느 시대를 공부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체크할 것은 왕위 세습이 언제 이루어졌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율령체제 정비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강력한 왕권을 이제 옆에서 받쳐줄 수 있는 또는 중앙 집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을 정비한 시점을 뭐라고 그래요? 율령체제 정비라고 얘기합니다. 요 시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저기도 나오는데요. 네, 불교의 공인입니다. 불교의 공인 또는 이제 불교 수용. 인데요. 자, 왜 불교가 중요할까요? 고대 국가는 중앙 집권 국가이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문물 제도가 정비된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국가의 사상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한 게 뭐다? 불교기 때문에 불교 공인의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각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를 대거 확장하면서 영토 확장이 언제 이루어졌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뭐다? 삼국 간의 항쟁 관계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나라가 전성기였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4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4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그래서 왕권 강화의 시점, 율령 정비의 시점, 불교 공인의 시점,
영토 확장의 시점들에 대해서 각각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삼국이 어느 왕 때 이런 것이 이루어졌느냐 라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 줄죠. 그죠? 확 줄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KBS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채널 9 한국방송공사 아니고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왕들을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뭘 알아두라는 얘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자, 고구려 놓고 볼게요. 고구려가 어느 왕 때 왕위세습이 이루어졌느냐, 어느 왕 때 율령체제가 정비되었느냐, 어느 왕 때 불교가 수용됐느냐, 어느 왕 때 대규모 영역 확장이 이루어졌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백제도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신라도 네 가지 경우가 언제인지만 파악하고 그 시기의 왕들만 확실하게 숙지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수많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왕들을 다 일일이 여러분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이거 미친 다 외우지 마세요. 막 고구려 시조부터 왕들 다 외우는 또라이들이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응? 동명왕부터 무슨 보장왕까지 다 공부해. 어느 왕이 몇 년에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와, 나도 몰라요. 나도 그건 하기 싫습니다. 제가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 해요, 나는. 왜 안 하죠? 근데 그거 다 가르치는 그 교수들도 있대요.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공부할 필요 죽어요, 죽어. 그죠? 백제 원조부터 뭐 저기 뒤에 마지막에 의장까지 다 공부할 거예요? 왕별로? 에이, 죽어요. 여러분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다 기본적으로 왜 어느 왕이 중요하냐를 파악할 때 그 왕들은 다 고대 국가의 왕들인 거고 고대 국가에서 중요한 네 가지 특징이 뭐다?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왕위세습, 율령정비, 불교공인, 영역확장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왕들만 정리하면 한 10여 명 정도로 추려집니다. 삼국의 왕 다 합쳐봐야. 알았죠? 10여 명 정도로 추려지니까 그 왕들만 쭉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문제 통해서. 그래서 어떤 걸 출제가 되고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제가 4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 왕은 어느 왕이냐? 이거를 부르는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싸, 우산국이 항복. 누가 정복했어요? 이사부. 여러분 이사부 어디서 들어봤죠? 이사부. 왜 그거 있잖아. 그 유명한 노래. 독도는 우리 땅.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왜? 신라장군 이사부가 이 당시에 독도를 그 부속령으로 하고 있는 울릉도에 있던 국가 우산국을 복속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신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신라는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굳이 우리 땅 얘기 안 해도 이제 우리 땅이죠. 자, 저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얘가 이사부가 아니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항복시킨 때가 어느 왕 때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저 왕을 찾으면 되죠. 저 왕은 무슨 왕? 지증왕. 지증왕입니다. 자, 지증왕. 여러분, 지증왕 6세기고요. 여러분, 고대 정치에서 연도를 알아야 할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연도는 제가 연도를 표기를 해드릴 거예요. 문제 설명하거나 또 그럴 때. 굳이 연도가 필요 없는 것들은 세기만 정확히 파악해 두세요. 몇 세기에 있었는지만. 자, 지증왕은 6세기 초의 왕입니다. 6세기 초의 왕이고 지증왕의 업적은 크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전까지 신라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5세기까지 신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뭐예요? 그죠? 사로국이라고 불렸거나 사라라고 불렸거나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야?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지배자를 왕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도 지증왕부터입니다. 그럼 지증왕 이전에 뭐라 불렀어요? 신라는 보통 아직은 이때까지는 이제 군장 국가의 그 발전 단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라면 마리간이라 불렸습니다. 마리간이나 그 전에 이사금이라 불렸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신라는 지증왕 때 와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증왕 때 뭐였다?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중요하죠.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지증왕 때 있었던 거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라 그 지증왕 때 처음으로 뭐냐면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어요. 지방관. 그래서 최초의 소경을 설치하기도 하고 지방을 이제 주군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여러분 그 여기 나와 있는 사료에 나와 있는 저 이찬 이사부라는 사람이 신라 장군이기도 불리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그 하슬라주의 책임자인 신라에서는 그 통일 이전에 그 주에 파견된 지방관을 군주라고 불렀습니다. 군주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증왕 때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증왕에 관련된 얘기는 딱 세 가지 부분. 신라와 왕의 호칭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우상국을 복수시켰다. 지방을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답 떴죠? 어디 있습니까? 2번에 그죠?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지증왕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뭔가면 신라에서는 여러분 6세기에 3명의 왕만 정리하면 사실 다 끝나요. 지증 다음에 누구죠?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입니다. 법흥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는데 법흥왕 하면 정리할 것들은 불교 공인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율령 정비한 거. 아까 고대 국가의 특징 4가지 중에 2가지가 법흥왕 때 이루어집니다. 율령 정비. 그래서 이 율령 정비 내용으로 알아둘 게 뭔가 하면 상대등을 설치한 거. 그 다음에 그 골품제 정비한 거. 경보 설치한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법흥왕은. 네? 그래서 법흥왕은 고대국가 특징 4가지라고 했잖아요. 아까 왕위 세습이 이루어진 시점, 그 다음에 그 율령 정비가 이루어진 시점, 그 다음에 불교가 수용된 시점, 영용 확장이라고 그랬죠. 신라는 그 중에 2가지. 2차 돈의 순교를 이용해 가지고 불교를 공인한 시점, 법흥왕. 그 다음에 율령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대등, 화백회 의장인 상대등을 설치한 거. 그 다음에 그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죠. 골품제 정비한 거. 군권을 총괄하는 병부를 설치한 거. 이 정도만 법흥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진흥왕에 대해서는 그냥 뭐다? 영역 확장에 관해서 주로 체크를 해놓으세요. 특히 어디 중심으로?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 대가야 지역을 이제 장악한 거. 이거 중심으로 체크를 해놓으시고 자, 나머지 문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러면 불교를 공인하였다. 아까 저기 누구? 법흥왕이죠. 그 다음에 국호 신라 정학원 지증왕이고요. 요 연호를 보이십니다. 건원이란 거 개국이라는 연호가 보이는데 연호라는 것은 이제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법흥왕 때부터입니다. 법흥왕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법흥왕 때 연호는 건원, 진흥왕이라는 연호. 이건 진흥왕입니다. 신라에서 특정 왕이 사용했던 연호를 물어보는 문제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야? 법흥왕과 진흥왕입니다. 법흥왕 뭐? 건원. 진흥왕 뭐? 개국입니다. 알았죠? 이 2가지만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 외 왕들은 연호 물어보지 않습니다. 특정 왕이 사용했던 연호는 딱 신라에서 2명만 체크한다. 법흥왕과 진흥왕만 확실히 체크해 놓으십시오. 알았죠? 그 외에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왕은 지증왕. 신라 6세기를 대표하는 3명의 왕. 지증왕,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그래서 요 3명의 왕만 지법진. 개그맨 이름 같네, 그죠? 우리가 보통 줄여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6세기는 그냥 지법진, 지증, 법흥, 진흥 딱 셋만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기 밖에서 보통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의라는 얘기는 뭐죠? 99% 또는 95% 이상. 근데 출제가 됐어요. 그럼 날 죽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연맥이라고 내는 문제니까 그 이상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세기 신라 지증, 법흥, 진흥 이로 이어지는 신라 고대 국가의 발전 단계를 체크해 놓으시라는 얘기.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이네요. 5번 문제 볼까요? 여기도 왕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래? 신라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뭐다? 5만 명의 병력을 보내줬습니다. 신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임나가야까지 쳐들어가서 신라를 침략한 왜구들을 격퇴시켰다. 이거에 해당되는 왕은 누구냐 이거죠.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저 왕은 신라 왕은 아니고 어느 왕? 고구려 왕입니다. 고구려 왕 중에서 우리가 고구려 하면 고구려 왕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옛날이요.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그죠? 그 이름하여 담덕. 응? 광개토왕이죠. 광개토왕의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고구려의 영토 확장을 이뤘던 왕은 누구다? 광개토왕입니다. 물론 고구려는 그 전과 그 이후에도 영토 확장이 전개되긴 하지만 실질적인 고구려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영토 확장을 완성한 사람은 누구다? 광개토왕 때입니다. 그래서 광개토왕 때 영토 확장을 진행이 되는데 정복사업이 대거 전개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 광개토왕 묻는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주로 이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광개토왕 비문 이 얘기도 지금 어디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광개토왕 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개토왕 비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영역 확장이죠. 영역 확장. 여러분 영역 확장 공부할 때도 여러분 그냥 두 가지로 나눠서 하세요. 하나는 이제 그 북방 또는 이제 중국 쪽, 하나는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영토 확장이 두 군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북쪽으로 영토, 중국 쪽 영역도로 영토 확장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남쪽으로 이제 백제겠죠. 백제나 신라를 압박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영토 확장이 있습니다. 남쪽보다는 이제 북방이 중심인데요. 여기는 크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후연, 비려, 숙신. 딱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좀 더 어렵게 들어가면 출제되면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어딘가 하면 동부여. 동부여까지. 그래서 광개토왕에서 이제 명령 확장 그런 북쪽으로는 후연, 비려, 숙신. 후연은 중국 본토에 있었던 국가이고요. 비려는 나중에 이제 거란이라고 불리는 집단입니다. 거란족. 숙신은 누군가면 여진이에요. 여진. 그래서 여진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광개토왕 시기에 여진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숙신이라고 불렸어요. 여진족은 별칭이 많습니다. 숙신이라고 불리기 전에는 뭐 또 다른 말로 불리기도 했는데 나중에 숙신, 그다음에 말갈, 그다음에 이제 여진족 이렇게 계속 바꿔 부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뭐라고 불렀다? 숙신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남쪽은 당연히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했다는 것과 두 번째 지금 거기 기록에 나와 있는 신라를 지원해서 왜구를 격퇴한 것. 광개토왕 문제 자주 출제가 되지만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만 광개토왕에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둬야 할 키워드는 딱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영토 확장 핵심인데 그 중에서 이제 북방 쪽으로는 후연, 비려, 숙신 또는 후연, 거란, 여진 이렇게 부를 거예요.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한성을 점령한 적이 있어요.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공격해가지고 당시 백제왕이었던 이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미 광개토왕 때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고구려가. 한강 유역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북지방까지 진출해서 백제를 압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구려가 한강을 완전히 점령한 건 그 아들 때인 장수왕 때지만 한강 유역까지 진출하는 시점은 광개토왕 때입니다. 광개토왕 때 이미 지금의 경기도 구리시라든가 아차산 일대 고 이북 지방까지 세력이 미쳤어요. 심지어는 한강을 넘어서 백제 수도까지 점령했었다. 그리고 이제 백제왕이 항복을 받아내고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점령했었던 것까지는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왕이었던 이 광개토왕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얘기죠. 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한성을 함락하였다. 한성을 함락한 거는 광개토왕도 맞지만 도읍을 옮긴 건 누구예요? 장수왕이죠. 장수왕 때고요. 왕이 직접 말갈병사를 거느리고 요소 지방을 공격하였다. 이건 언제죠? 수나라와 1차 전쟁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한 왕은 영양왕인데요.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와 전쟁을 시작했던 수나라와 1차 전쟁은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영양왕이 이끄는 그 고구려군이 요소지방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이제 발발한 것이 이제 수화 1차 전쟁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다? 2차, 3차, 4차까지 걸쳐서 수화 전쟁이 진행됐죠.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문진의 사람의 영에서 6.2를 신집 5권으로 개수하였다. 역사서입니다. 신집이라는 것은 문학책 아니에요. 역사서인데 이것도 언젠가면 이것도 영양왕 때입니다. 영양왕 때. 이거 연도를 알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겠네. 598년에 시작됐죠. 598년에. 이건 600년의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란족 비려에 3개의 부락을 격파하고 소, 말, 양 등을 노획하였다. 아까 광개토왕의 업적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북쪽으로 가면. 후연, 비려, 숙신을 복속하였다고 그랬어요. 정벌하였다고 그랬죠. 비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거란족. 숙신은 여진족. 그죠? 여기 보니까 거란족, 비려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업적? 광개토왕의 업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개토왕에 관한 업적 문제. 광개토왕 문제는 워낙 자주 나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근 문제죠. 21년도 소방 기출 문제에다가 18년도, 19년도에 그 서울시라든가 지방직 문제에 취재된 것들을 같이 결합시킨 건데 다 나왔던 그 지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문 그대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선지까지 똑같이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한 문제로 보이죠. 많이 비슷하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광개토왕 문제는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출제되면 껌이죠, 사실. 땡큐 해야죠. 왜? 뻔한데 나올게. 나오면 그냥 바로 찝으면 됩니다. 그래서 5번 광개토왕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5번까지 먼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고구려 광개토왕의 업적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